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외국인이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라며 한국에서의 모습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고 방송을 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의 한 투자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리사 앤더슨입니다. 저는 평범한 백인 가정에서 자랐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K-팝 정도만 알고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운명은 참 묘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 한국인 전학생이 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지였어요. 아버지께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의 따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수지의 가이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특별했어요. 선생님께 인사할 때의 공손함이나 복도에서 마주치는 어른들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우리 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낯설게 보였던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신선하고 세련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수지를 반기지는 않았어요. 특히 우리 학교의 퀸비인 아만다는 수지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 했죠. 첫날부터 아만다는 수지를 향해 작은 소리로 어휴, 또 아시안이네라며 친구들에게 속삭였고 수지가 지나갈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히 수지가 전교생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였어요. 수지는 한국의 예의범절대로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아만다는 이를 놓치지 않았죠. 얘들아, 봤어? 왜 아시안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야?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며 친구들 앞에서 수지를 비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아만다와 그녀의 친구들은 일부러 수지 앞을 지나가며 김치 냄새 난다며 코를 막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런 아만다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오히려 당당하게 도시락을 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의 이런 태도는 아만다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고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날 점심시간, 저는 수지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수지는 도시락을 꺼내더니 저에게 한 입을 건넸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죠. 소고기 불고기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만다의 끊임없는 놀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수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죠. 특히 수학 시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미적분 문제를 수지가 술술 풀어나갈 때는 교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보는데 정말 훌륭하구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영어 발표 시간에도 수지는 빛났습니다. 살짝 느껴지는 액센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논리적이었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분석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 제시는 심지어 아만다의 입까지 다물게 만들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선생님께서는 수지, 넌 하버드나 예일에도 충분히 갈 수 있겠어라고 말씀하셨죠. 점차 친구들은 수지의 매력에 하나둘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수지가 쓰는 최신 삼성폰은 그 시작점이었을 뿐이었죠. 수지는 한국의 오지 기술과 반도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친구들은 그녀가 들려주는 미래 기술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아이폰도 사실 한국 부품이 없으면 만들 수 없대라는 수지의 말에 친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면 어느새 수지의 주변에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따갑던 체육대회 날이었어요. 교내 최고의 인기 종목인 장애물 경주가 시작되었고 아만다는 여느 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출발선에 섰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아만다는 선두권을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허들을 넘는 순간 아만다의 발이 걸리면서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만다의 비명이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만다는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바닥을 뒹굴었죠. 하지만 평소 아만다의 행동을 알고 있던 친구들은 아무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또 관심 끌려고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수지가 관중석에서 뛰어나와 아만다에게 달려갔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수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침 수지는 작년에 응급처치 자격증을 따두었던 거죠. 수지는 재빨리 아만다의 발목 상태를 확인했고 냉찜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수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방에서 냉찜질용 패치를 꺼내 아만다의 발목에 붙여주었고 보건실에 연락까지 취했습니다. 그동안 아만다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은 어느새 놀라움과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특히 수지가 아만다의 어깨를 부축해 보건실로 데려갈 때 아만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만다의 발목은 꽤 심각한 염좌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초기 대응이 정말 적절했다며 수지의 응급처치를 칭찬하셨죠. 그날 이후로 아만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고 학교의 모든 친구들은 수지의 진정한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지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저는 수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해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수지는 어느 날 저를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했어요. 리사,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하는데 올 수 있어? 수지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약속 당일 저는 선물을 고르느라 한참을 고민했죠. 결국 수지가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의 향수를 골랐어요. 수지의 집은 제가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얀 외관의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현관 앞에는 정성스레 가꾼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수지가 환한 미소와 함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어요. 리사, 신발 벗고 들어와. 수지의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죠. 신발을 벗는다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해본 문화적 충격이었거든요. 게다가 오늘 아침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현관은 마치 작은 전시장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진한 원목색의 신발장 옆으로 4켤레의 실내용 슬리퍼가 마치 군대의 군화처럼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그 중에는 아직 태그가 달린 새 슬리퍼도 있었는데 수지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운동화를 벗고 슬리퍼를 신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감각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진 거죠. 11월의 쌀쌀한 날씨 탓에 차가운 바닥을 예상했던 저는 놀라서 그만 제자리에서 깡충 뛰어버렸습니다. 수지는 제 반응이 재미있었는지 깔깔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이게 바로 온돌이야.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지.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집 전체를 데우는 방식인데 우리 집은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된 거야. 저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깨끗한 바닥을 신발로 밟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음식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주방에서는 수지의 어머니께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마치 수지의 언니처럼 보였거든요.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아해 보였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여러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김밥, 반짝이는 잡채, 그리고 육즙이 흐르는 불고기까지. 모든 음식이 마치 잡지에서 본 것처럼 예쁘게 차려져 있었죠. 다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야. 수지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수지의 아버지도 곧 퇴근하셨는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믿기 힘들 정도로 젊어 보이셨습니다. 식사 중에 여쭤보니 비결은 역시 음식이었어요. 매일 아침 먹는 미역국과 된장국, 그리고 발효식품인 김치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식사 예절이었어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까지 기다리고 맛있게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참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수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먼저 고기를 집어주시는 모습에서 따뜻한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지의 어머니께서 생일 케이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부르며 파티의 절정을 맞이했어요.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정 문화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요. 단순한 예절을 넘어서는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와 정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수지의 생일 파티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아만다는 수지를 향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친구들이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만다가 저 아시아네 때문에 학교가 이상해지고 있어라며 험담을 할 때마다 오히려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했죠.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는 수지의 테이블이 가장 북적거렸어요. 제시카, 에밀리, 소피아. 평소에는 말도 섞지 않던 친구들이 수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수지가 한국에서 공수해온 과자들을 나눠줄 때면 친구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허니버터 칩이야. 한국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 있는 과자야. 수지의 설명에 친구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죠. 반면 아만다의 테이블은 점점 썰렁해져 갔어요. 한때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던 측근들마저 이제는 수지의 매력에 빠져들었거든요. 특히 수지가 체육대회에서 아만다를 도왔던 일은 학교 전체에 퍼져나가 하나의 전설이 되었죠. 너희, 수지가 그때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어서 아만다 발목을 살렸대.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아만다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수지가 친구들에게 K-팝을 소개하면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체육 시간 전 수지가 자신의 폰으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틀었는데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갓. 이게 바로 그 유명한 BTS야. 친구들은 눈을 반짝이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춤까지 따라 추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곧이어 수지의 폰에는 K-팝 관련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핑크도 들려줘. 트와이스는 뭐가 좋아? NCT도 알아. 심지어 아만다의 마지막 측근이었던 브리타니마저 수지에게 K-팝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달라고 조르는 걸 보면서 저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어요. 수지는 K-팝에 이어 한국 음식도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밥을, 또 어느 날은 떡볶이를 도시락으로 가져와서 나눠주었죠.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오늘은 뭐 가져왔어? 라며 기대에 찬 눈으로 수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특히 라면 끓이는 법을 배운 친구들은 주말마다 라면 파티를 열 정도로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만다는 이제 혼자만의 섬이 되어버렸어요. 한때 그녀가 지배하던 교실은 이제 K-팝이 흐르고 한국 과자가 오가고 한글로 된 단어들이 날아다니는 새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수지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지가 우리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에서 펼쳐질 K컬처 페스티벌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특별히 선정됐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을 모집한대. 수지의 말에 교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심지어 구석에 앉아있던 아만다의 눈빛도
살짝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수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 때문인지 직접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그런 아만다를 보며 문득 수지가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움도 관심이야. 언젠가 아만다도 변할 거야. 교실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한국 스타일로 물들어갔어요. 친구들은 한국어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급식 시간에는 김치를 달라고 조르는 일이 흔해졌죠.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수지처럼 젓가락질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 문화가 대세로 자리 잡은 즈음 수지가 저에게 깜짝 제안을 했어요. 리사,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같이 갈래?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보았던 한국을 직접 가볼 수 있다니 너무 설레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국의 관광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죠.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강남거리, 고즈넉한 경복궁,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전통 한옥들까지. 특히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니는 사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검색했어요. 붕어빵, 호떡, 떡볶이. 하나같이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었죠. 수지가 학교에서 나눠준 과자만으로도 이렇게 맛있는데 현지의 음식은 얼마나 더 맛있을까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출발 당일이 되었어요. JFK 공항은 언제나처럼 혼잡했죠. 더러운 바닥, 불친절한 직원들, 긴 대기줄. 하지만 이 모든 불편함도 한국으로 향하는 제 설렘을 방해할 순 없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 회화를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서툴지만 하나하나 외우며 시간을 보냈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JFK의 어두침침하고 오래된 조명, 군데군데 떨어진 천장 타일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의 공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미디어월에서는 화려한 영상이 흘러나왔고 은색 로봇이 공항을 돌아다니며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었죠. JFK에서는 입국 심사를 위해 최소 1시간은 서 있어야 했지만 여기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 덕분에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화장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JFK의 화장실을 떠올려 보면 바닥에는 휴지가 흩어져 있고 변기는 더럽혀져 있었죠. 특히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들어가야 했는데.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마치 고급 호텔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새하얀 타일은 반짝반짝 빛났고 세면대 위의 거울은 물 한 방울 자국 없이 깨끗했습니다. 화장실 문마다 달린 전자 패널에는 심지어 남은 휴지량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은은한 아로마 향이었죠. 누군가 계속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 철도를 탈 때도 감탄이 이어졌어요.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되는 것을 보고 수지를 돌아봤어요. 이게 정말 2025년이 맞아? 수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 인천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여전히 들뜬 마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넋을 잃고 있었죠. 수지는 제 옆에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저는 그저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문득 등에 메고 있어야 할 백팩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가방에는 제 여권과 지갑, 그리고 한국에서 쓸 현금이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수지. 내 가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수지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뉴욕이었다면 이미 포기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침착하게 프런트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젊은 호텔리어는 우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속도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택시 회사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혹시 탑승하신 택시 번호나 기사님, 성함 기억나시나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수증은 가지고 계신가요? 다행히 제 핸드폰 사진첩에는 택시 번호판이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수지가 혹시 모르니 찍어두자고 했던 거죠. 호텔리어는 그 사진을 보더니 빠르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가 오가는 동안 저는 그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택시 회사에서 기사님께 연락했답니다. 기사님께서 가방을 발견하시고 이미 돌아오고 계시대요. 호텔리어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지를 바라봤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확히 47분 후 로비에 한 택시 기사님이 나타났습니다. 낯익은 제 백팩을 들고서요. 아가씨, 이거 맞죠? 다행히 뒷좌석에서 발견했어요. 안에 여권도 있던데 큰일 날 뻔했네요. 기사님의 친절한 미소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한 마음에 준비해둔 $100를 건네려 했지만 기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대신 우리나라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 말을 수지가 통역해주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도 놀라움과 감동을 읽을 수 있었죠. 이제 막 한국에 도착했을 뿐인데 저는 이미 이 나라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새겨봤어요. 분실한 가방을 찾은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도움이었죠. 호텔리어의 신속한 대처, 택시 기사님의 정직함,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느껴진 따뜻한 배려심까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택시 기사님의 말씀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뉴욕에서는 누군가의 물건을 찾아주면 그게 대단한 미담이 되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저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휴대폰에는 엄마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한국은 어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죠. 엄마, 이곳은 정말 특별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예요. 다음 날 아침, 수지와 함께 한복 대여점을 찾았어요. 가게 안에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상의 한복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복의 화려한 비단 색감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죠. 수지, 이걸 정말 일상복으로 입고 다녔다고?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절한 직원분의 도움으로 연보라색 저고리와 연분홍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한복을 입는 과정도 하나의 의식 같았어요. 속치마를 입고 그 위에 치마를 둘러감고 저고리를 여미는 과정까지.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치 조선시대의 공주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 한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모두가 한복을 입고 있으니 마치 타임슬립을 한 것 같은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궁궐의 웅장한 석조 건물들 사이로 형형색색의 한복이 어우러지는 광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특히 근정전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온 이 건물 앞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복을 반납할 시간이 다가오자 너무 아쉬워서 결국 제가 입었던 것과 비슷한 한복을 하나 구매했답니다. 점심시간 수지가 저를 근처 유명한 떡볶이 집으로 데려갔어요. 빨간 떡볶이를 보면서 저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 입을 떼는 순간
제 입에서는 불이 났어요. 워터, 워터. 저는 허둥지둥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물을 파는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지가 저를 가게 밖 한쪽에 있는 정수기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마음껏 마셔도 돼. 수지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길거리에 놓인 정수기에서 무료로 물을 마실 수 있다니. 더군다나 그 물이 이렇게 깨끗하다니. 진정이 된 후 다시 도전한 떡볶이는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매운맛에 적응되자 떡의 쫄깃함과 소스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멈출 수가 없었죠. 주변을 보니 초등학생부터 회사원까지 모두가 이 맛있는 간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특별히 튀김도 몇 개 더 서비스해 주셨어요. 외국인 친구가 맛있게 먹어주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 비록 말씀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돌아와 구매한 한복을 다시 꺼내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특별한 나라구나. 600년 된 궁궐 앞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길거리에서는 최첨단 정수기로 물을 마시는 이 독특한 경험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수지가 잠깐 편의점에 들르자고 했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집 근처 편의점에 가려면 최소한 2명은 함께 가야 했고 항상 페퍼 스프레이를 손에 쥐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달랐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고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죠. 심지어 어떤 여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느긋하게 걷고 있었어요. 뉴욕이었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여기는 CCTV가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율이 매우 낮아 수지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거리 곳곳에서 CCTV를 발견할 수 있었고 매 블록마다 있는 편의점의 밝은 조명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온 후 수지가 또 다른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배달 앱을 보여준 건데 그 다양성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중국 음식, 한식, 치킨은 물론이고 심지어 맥도날드까지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만 배달이 가능했는데 말이죠. 한번 시켜볼까? 수지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치킨을 주문하고 나서 배달 시간을 확인했더니 30분이었습니다. 30분? 진짜? 뉴욕에서는 보통 1시간은 기본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27분 후 호텔 로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달된 음식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냥 종이봉투에 던져 넣다시피 포장되어 오는 뉴욕의 배달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치킨은 깔끔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었고 콜라는 얼음이 가득 담긴 별도의 컵에 따로 포장되어 있었죠. 심지어 물티슈와 일회용 장갑까지 함께 제공되었어요. 이게 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야? 제 질문에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이유,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야. 근데 그게 서비스의 질을 포기하진 않아. 수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든 서비스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면서도 정확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분주히 오가는 배달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덕분에 이런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니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날, 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공항의 깔끔한 모습, 정갈하게 제복을 입은 직원들, 그리고 로봇이 돌아다니는 미래지향적인 모습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아쉬웠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마치 제 일부를 한국에 두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긴 대기줄, 불친절한 직원들, 지저분한 화장실. 특히 수돗물을 마시려다가 물이 누런빛을 띠는 걸 보고 한숨이 나왔죠.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는 마치 전도사라도 된 것처럼 한국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너희들 알아?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정수기로 깨끗한 물을 무료로 마실 수 있어. 심지어 지하철역이나 공원에도 정수기가 있다니까. 친구들은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업 시간에 문화비교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했죠. 특히 한국의 수돗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교수님까지 관심을 보이셨어요. 흥미롭군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네요. 주말이면 수지와 영상 통화를 하며 한국 소식을 들었어요. 매번 통화할 때마다 한국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수지 덕분에 저는 점점 더 한국이 그리워졌죠. 특히 한국에서 새로 출시된 음료수 자판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는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수 컵도 재활용이 가능하대. 환경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본 한국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요. 일주일의 짧은 여행으로는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길게, 적어도 한 달은 한국에 머물면서 이 나라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아보기로요. 일기장을 펼쳐 다음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부산에서 회도 먹어보고 싶었죠. 무엇보다 한국의 목욕탕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수지가 말해준 찜질방은 정말 궁금했거든요. 달력을 보며 다음 휴가 날짜를 체크하는데 문득 창밖에 뉴욕 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예전에는 이렇게 멋진 도시가 또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밤거리가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두 개의 도시를 사랑하게 된 걸까? 제 책상 위에는 경복궁에서 찍은 한복 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서울의 거리에서 느꼈던 설렘이 되살아납니다. 이제 저는 뉴욕보다 더 큰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마음의 절반을 두고 왔네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방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또 하나의 집이 생겼다는 걸요.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요. 한국, 그곳은 이제 제 마음의 절반이 영원히 머물게 될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